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내용들이 좀 낯선 단어들도 많으시고 내용이 재미있는 내용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아마 지루하지 않으시고 좀 더 흥미로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심리학의 대가들이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근거로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첫 주자는 정신분석 심리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드입니다. 먼저 프로이드의 생애, 그리고 주요 개념, 성격 발달, 그리고 성격을 평가하는 기법, 그리고 그 성격을 어떻게 이 성격 이론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프로이드 멋이 있으시죠? 예, 첫 번째로 프로이드는 정신과 닥터로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프로이드의 생애는 이렇습니다. 프로이드는 1895년 공부를 시작하면서 스승인 브로이어와 함께 신경증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면서 이 무의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900년에 이 꿈의 해석이라는 책에 이 무의식이라는 단어를 아예 여기에서 처음 등장을 시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무의식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이전에도 정신과 닥터들 또는 철학자 이런 분들이 인간은 의식 말고 눈에 보이는 정신 말고 뭔가가 또 있는데 그게 그 뭔가가 뭔지 모르겠어. 그 뭔가가 근데 뭔지 분명하게 있어 라고 얘기하신 분들은 계속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것을 프로이드가 무의식이라고 명명해서 1900년도에 꿈의 해석이라는 책에 실어 나와서 이제 우리는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단어를 이제 익숙하게 쓰기 시작합니다. 프로이드는 1856년에 모리비아라는 프레이베르그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다가 1860년에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이사를 하고요. 여기서부터 꾸준히 성장을 했는데 이 프로이드는 굉장히 어려서부터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머니한테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또는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프로이드는 유태인입니다. 이 유태인으로 태어나서 이 당시만 해도 오스트리아에서는 유태인에 대한 폄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태인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뛰어난 지능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 인류의 역사,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바로 이 유태인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이 오스트리아에서는 이 유태인에 대한 좀 폄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프로이드는 어렸을 적에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보다 좀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프로이드의 생애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프로이드는 재혼인 어머니와 결혼한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프로이드는 어머니한테는 큰아들이지만 아버지한테는 큰아들이 아닙니다. 프로이드 위로 이미 장성한 큰 형들이
20세가 가까운 큰 형들이 있었다고 전해지고요. 그 프로이드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연세가 있었던 거였고, 그래서 프로이드는 아버지를 굉장히 엄격하고 무서웠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프로이드에게 굉장히 허용적이고 지지적인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어서 프로이드와 어머니의 관계는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훗날 프로이드는 강연 같은 것에서 대놓고 아들을 정말 성공시키고 싶고 자신감을 갖게 하려면 어머니의 전폭적인 지지가 큰 자양분이 된다라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프로이드는 무서운 아버지, 엄격한 아버지보다도 더 전폭적인 어머니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어려운 가정 형평성에서도 그 의사 공부를 할 수 있었고 훌륭한 성적으로 의대를 입학하고 졸업해서 굉장히 뛰어난 연구 업적을 나타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비엔나 대학에 입학해서 좋은 연구자, 스승, 동료들을 만나서 그 인간의 정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인간은 어떻게 해서 신경증이라는 것, 즉 사지는 멀쩡한데, 즉 아픈 곳은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걷지를 못한다거나 갑자기 말을 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이런 신경증 환자들을 연구하면서 이 무의식이라는 것을 연구하면서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는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인간의 이 의식 수준이라는 것을, 이 빙산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무의식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으로 물속에 가라앉아서 90% 정도 우리는 이 무의식을 알지 못하고 단지 10%의 의식만을 가지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생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의식이라는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의식의 메시지를 알 수 있고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담자의 문제는 인생 초기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그것도 언제? 만 5세입니다. 인간은 만 5세 이전에 쌓은 경험을 평생 동안 풀어나가고 나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담자들은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는 경험을 이해해야지 내가 왜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구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의 갈등에 인해서 이런 신경증, 마음의 병이 유발된다고 보았고요. 그래서 이런 정신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심리적 방법을 제시한 최초의 인물이 바로 이 프로이드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의 대부분, 잘못된 행동 또는 좋은 행동,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다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주 내용은 성적인 것이라고 본 것이 바로 이 프로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에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허용될 수 있는 경험, 기억, 사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허용되지 않는 성적인 것들, 그리고
공격적인 것들, 이런 억눌린 것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무의식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프로이드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의식의 수준은 무의식, 전의식, 의식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져 있고, 의식은 우리가 지금 현재 자각하고 있는 생각, 이것이 바로 의식이라고 표현한다면, 전의식은 꽤 쉽게 내가 생각만 하면 언제든지 바로바로 가져와질 수 있는 정신의 부분이 바로 이 전의식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은 제가 바로 설명드린 것처럼 인간의 허용하지 못하는, 수용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들어있고, 동시에 정신의 가장 깊은 수준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우리가 억압되었고 눌러놓은 것이라서 자각하지 못하는 경험과 기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은 본능에 의해서 지배되고 모든 행동의 배후에 작동하는 주요한 추진력으로 우리의 행동을 방향짓는 소망과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무의식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에 대한 탐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된 심리학이 바로 이 정신분석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 무의식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였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성적인 것, 공격적인 부분이 굉장히 인간에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보았고, 거기에는 불안, 방어기제, 자유현상, 꿈의 해석, 정화, 전이와 역전이, 저항, 해석,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인간을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정신분석의 프로이드 학파의 내용입니다. 자, 프로이드는 또 원초와 자아, 초자아라는 단어들을 사용하여 인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초아라는 것은 유전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쾌락 원리에 따라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본능과 무의식의 지배를 받으면서 쾌락 추구를 하는 것이 주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나는 지금 너무너무 잠이 자고 싶어. 그러면 그 잠을 자야지 될 때와 자야지 될 장소와 시간에 대해서 우리 의식은 조절을 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너무 자고 싶지만 지금은 잠을 자야 할 때가 아닌 낮이기 때문에 지금은 자면 안 돼 라는 것을 우리는 자아에 의해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원초아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본능에 따라서 쾌락만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원초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초아를 얼마나 이 자아가 잘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현실적인지 비현실적인지 사람다운지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자아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의 모든 것을 다 구성되어 있고요. 경험을 통해서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 원리에 따라서 작동을 하고, 원초아가 지금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자면 안 돼. 지금은 잘 때가 아니야. 라고 욕구를 지연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자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본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프로이드는 본능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삼본능, 죽음 본능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은 산다는 것, 생존이라는 것, 그래서 성적인 에너지로서의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 죽음 본능은 살려는 의지, 투쟁과 관련돼서 공격성으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삶 본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이렇습니다. 삶 본능은 인간의 생물학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이 바로 이 삶 본능이고, 이것은 성장과 발달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리비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삶 본능에 의해서 나타나는 정신 에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삶 본능에 의해서 일어나는 정신 에너지, 그것을 바로 우리가 리비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리비도는 어떤 한 가지 대상이나 사람에 집중되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발달시키는 것이 바로 이 리비도, 삶 본능, 성 에너지라고 한다면, 반대로 죽음 본능은 죽음 본능도 우리는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는 것에 대해서 무의식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고, 죽음 본능에 대해서 중요한 구성 요소는 바로 공격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괴하고 정복하고 죽이도록 하는 역동이다, 추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후대 학자들에 대해서 설랑설레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어쨌든 프로이드는 그 당시 프로이드가 살아있을 때에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본능에 대해서 본능과 연결되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후대의 프로이드의 제자 그리고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를 현재에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시 여기 자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아는 원초와 초자아, 현실의 자아가 지배하고 이를 조정하고 그러니까 컨트롤하면서 현실적으로 현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맞도록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이 바로 자아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 프로이드 학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초자아가 있습니다. 초자아는 도덕 원리에 따라서 작동하고요. 성격의 도덕성, 사회적 측면을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학습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의 역할, 학교로부터 배운 것들이 이 초자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자아는 현실과 원초와 사이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도덕적이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 지금 자고 싶은데 잠을 잘 수가 없다니, 참을 수가 없군. 이런 갈등을 겪거나, 아니면 나 저거 지금 먹고 싶은데 돈이 없네? 그럼 훔치면 안 되나? 하는 것들, 이것들이 바로 다 이 초자아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갈등을 겪을 때 우리는 불안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표현하고 싶은 마음, 행동들이 하게 되면,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허용되지 못하고 수용되지 못할까봐 느끼게 되는 감정들을 우리는 불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불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불안은 이렇습니다.
현실 불안, 신경증 불안, 도덕 불안 이렇게 나뉘고요. 다음 PPT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 불행 발생의 원인은 출생에서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 트라우마 해서 출생 외상도, 태어났을 때의 충격도 불안의 원형이 될 수 있고, 또 하나 불행 발생의 원인은 현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작, 원초와 자아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불안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이 발생했을 때의 치료 목표, 불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PPT에서 설명드리고, 먼저 이런 불안이 생겼을 때의 치료 목표에 대해서 프로이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는 무의식적인 갈등, 어린 시절 부모와의 갈등, 그리고 미숙한 방어기제, 불안에 대한 방어기제에 대해서 유발되는 것이 바로 정신장애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무의식을 의식화하고 자아를 강하게 해서 행동이 본능의 요구보다는 현실의 바탕을 두도록, 즉 자아를 튼튼하게 강하게 원초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두는 것을 치료 목표의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 시절 부모와의 갈등이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어린 시절 부모와의 갈등을, 경험을 이야기 또는 자유연상 이런 방법들 또는 꿈들을 재구성해서 토의하고 해석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서 정신 건강을 보다 건강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치료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불안을 야기하는 무의식에 억압된 충동을 자각하도록 돕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구강기, 학문기 등을 거치면서 부모와의 갈등 경험이 무의식 속에 축적되었기 때문에 성장 후에는 이것들이 커서 외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가 심리적 문제의 근원을 이룬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구강기는 만 1세 이전입니다. 우리가 엄마의 젖을 먹을 때를 구강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학문기를 우리가 배변 훈련을 하는 2, 3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기, 학문기, 2, 3세, 이때에 그리고 그 이후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할 수 있는 성기기 이 5세까지를 가장 집중적으로 프로이드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5세까지 부모와의 어떤 상호작용을 겪고 어떤 갈등을 겪느냐가 이 아이가 성장하고 난 후에 심리적인 문제, 대인관계 이런 것에 근원을 이룬다고 본 것이 바로 이 프로이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경증적인 고통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허용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현실적 고통으로 바꿔주는 것이 치료의 목표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초화를 자아로 대체시켜서 합리적으로 본능만을 추구하거나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돕고, 이렇게 정신 건강을 회복시켜서 사랑과 일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좋다, 건강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이 프로이드의 치료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현실 불안, 도덕적 불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불안은 자아가 현실을 자각하여 또는 지각하여 느끼는 두려움, 불안, 이것을 현실적 불안이라고 합니다. 현실의 위협에 대한 반응은 공포와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경증적 불안이 있는데 이것은 자아가 자아가 원초와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싶고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즉각 원초와는 본능적인 충족을 하고 싶은데 자아가 그런 본능에 충족하려면 현실 상황에 맞아야지 된다라고 자아가 컨트롤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될까봐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신경증적 불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처와의 충동, 본능이 의식에 분출될까봐 그것을 자아가 컨트롤하지 못할까봐 조정하지 못할까봐 느끼게 되는 불안감이 바로 이 신경증적 불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덕적 불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적 불안은 원초아와 초자아 간, 그러니까 원초아는 본능, 쾌락 추구라고 한다면 초자아는 도덕적인, 사회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능과 쾌락이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갈등에서 비롯된 불안이 바로 이 도덕적인 불안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원칙에 위배되는 생각이나 행동이 적재적소에 맞지 않게 나올까봐, 툭 하고 튀어나올까봐 느끼게 되는 불안이 바로 이 도덕적 불안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덕적 불안에는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불안할 때 쓰는 나만의 방어, 이것을 이제 저희는 공부했으니까 방어 기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안에 대처하는 나의 자세, 또는 불안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방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혹은 우리 아이들, 나의 배우자,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은 불안할 때 어떤 방어를 쓰시는지, 어떤 대처 수단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 방어 기제에 대해서, 불안에 대처하는 이 방어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이드는 이 방어 기제에 대해서 모든 행동은 본능에 의해서 동기되고 동기화되고 불안을 피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방어적이다. 그래서 방어 기제입니다. 네. 또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는 심리작용이고요. 현실의 부정, 왜곡으로부터 무의식적으로 작동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현실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현실을 부정하고 왜곡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방어 기제입니다. 그래서 방어 기제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억압, 합리화, 투사, 부정, 퇴행, 승화, 다양하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억압은 이렇습니다. 불편함이나 고통을 가져다 주는 존재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눌러놓는 겁니다. 억압은. 그래서 불편함이나 고통을 주는 존재에 대해서 아닐 거야 하면서 의식 저 밑으로 눌러놓는 것이 바로 억압이고요. 그 다음에 합리화는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핑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부정확한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핑계를 사용해서 자신의 행동을 재해석해서 합리화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거는 이래저래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합리화입니다. 자, 이 합리화는 그렇다면 내 주변에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혹은 나도 모르게 이런 합리화 방법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사실 이 방어기제라는 것은 적절하게 사용하면 나 자신을 지키고 건강하게 건전하게 사회생활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것에 도움을 줍니다. 이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적절하게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하얀 거짓말도 해야지 되고, 때로는 뭐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퇴행도 하고 부정도 하고 억압도 하고 이런 적절한 방법을 쓰기도 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필요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것을 일상생활 매번 24시간 한다면 그것은 병리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우리 주변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매번 핑계대고 이유를 대고 그건 아니야,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네,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사회 환경 속에서 나를 지키고 융통성 있는 태도를 보여준 데는 도움이 되지만 매번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투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말하고 느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이 투사라는 것에 대해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투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나쁜 충동, 생각 등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원인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내 탓이야, 네 탓이야, 바로 이거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기분이 좋고 나쁜 것은 바로 너 때문이야. 이것이 바로 투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다? 그것은 원인이 내가 이래저래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쁜 거야 라고 상대방 탓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투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 투사를 가만히 들여다 보면 예를 들면 이건 거죠. 저 사람은 괜히 나한테 준 것도 없고, 괜히 나한테 나쁜 것을 한 적도 없는데 난 그냥 그 사람이 괜히 싫어. 이런 것도 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난 저 사람이 나한테 특별히 준 것도 없는데 나는 왠지 저 사람만 보면 무조건 뭔가를 다 주고 싶어. 이것도 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분, 생각 이런 것들이 내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것에 휘둘릴 수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굉장히 많은 투사를 하면서 대화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상담 심리 현장에서도 내가 무엇에 투사를 특히 잘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이렇게 투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정입니다. 부정은 위협적이거나 외상적인 외부적인 충격적인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한테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되었다면 그 위급한 상황을 그러니까 내 정신 건강에 빨간불이 켜지는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맞지 않아,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내지는 내게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는 말도 안 돼라고 부정하는 것이 바로 이 부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내가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보류시켜 놓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들 수 있는 것이 이 퇴행입니다. 퇴행을 쉽게 설명하자면 이걸 것 같아요.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이를 키워보신 선생님들이 또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아이를 키우다가 작은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잘 가리던 대소변을 마치 작은 아이가 태어나더니 못 가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 어른들 표현을 들면 뭐 아웃한다라고 그러나요? 이걸 심리학 전문 용어로는 퇴행이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부모님에게 사랑을 뺏긴 이 마음을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예전에 내가 쉽게 습득했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렇지만 언제든지 한 번 대소변을 봤기 때문에 대소변을 완벽하게 습득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 배변을 잘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내 정신 상태가 정신이 불안하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익숙했던 방법, 이전에 쉽게 습득했던 방법이지만 지금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퇴행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퇴행을 합니다. 네, 뭘까요? 과음입니다. 어떠세요? 내가 오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하면 술을 많이 마시고 가끔은 필름이 끊기기도 하고 술에 취해서 조금 정신을 잃기도 하지만 바로 그 다음날 나는 바로 제 정신으로 깨어날 자신이 있는 것. 그래서 이 술을 마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우리 어른들의 일시적인 퇴행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벌써 시간이 꽤 지났네요.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 성격에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앞서 말씀드린 구강기 때 우리가 부모님과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아이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배변 훈련기라고 하는 학문기의 것이 어떤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프로이드가 가장 관심 깊게 봤던 성긴기는 어떤 성격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재미가 들으셨을 것 같고 내용 전달에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보다 더 많은 준비를 해서 선생님께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